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면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월 갤러리 창작 스튜디오라는 단체입니다. 월 갤러리 창작 스튜디오에서 이제 지역 미술 그리고 이제 시각예술 전반에 걸쳐서 담론을 한번 다뤄보자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함께 가는 그림판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저희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월 갤러리 창작 스튜디오에서 하는 함께 가는 그림판이라고 해서 전시에 대한 리뷰를 하기도 하고요. 지역 미술 현안에 대해서 뭐 소규모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에 시작이 되어서 재작년, 작년에 했고 올해도 열게 되어서 올해는 이제 3번 정도 열립니다. 오늘 이 자리하고 2달 뒤에 있고 8월 초에 한번 올해는 이제 3번 정도 공식적으로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아주 대중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시각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 비평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월 갤러리 월창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을 해놨고요. 오늘 하는 것들은 다 녹화를 해서 작년, 재작년 것도 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각 예술 담론의 그 마당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에 해당하고요.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과 울산 시각예술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발표 두 분은 한 3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 오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지금 함께 가는 그림판을 진행하고 사회를 보고 있고요. 시골 큐레이터입니다. 지금 직장은 부산의 민주공원에 학예실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용철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이진철 선생님께서 울산 시립미술관 학예관으로 계시는 이진철 선생님께서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허병찬 선생님이 원래 이제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작업과 관련해서 울산 시립미술관이 또 미디어 아트 중점적으로 하는 미술관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어서 미디어 아티스트가 바라보는 국립미술관은 어떤 것일까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이진철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만큼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궁금한 점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울산 시립미술관의 개관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011년 시립미술관을 짓고자 결정하고 또 미술관이 개관하기까지는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다사다난했었고 또 시립미술관의 건립추진 과정이 일부 사실들만 좀 나열을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길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개관 연역을 한번 따와서 제가 붙여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1년 8월에 건립을 결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로 가더라도 그 설계 용역이 계약이 된 것이 2016년입니다. 2000년 12월에 이제 설계 용역을 착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건물을 짓지를 못하고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2018년 9월에 건립을 재개하였습니다. 저는 그랬고, 그러다 실제 공사 착공은 2019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9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러한 굉장히 긴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요. 요 지점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2년 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2개월 만에 바로 이제 개관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게 뭐 전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공간이 없이 전시를 준비하다가 공간이 딱 만들어지고 이틀 만에 전시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또 경험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 시립미술관에 지금을 있게 한 주요한 변곡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크게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간, 그 다음에 미술관의 컨셉,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공간과 컨셉 그리고 사람이 그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는 평가할 것인가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립미술관의 현재 모습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변곡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설계자의 선정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축 설계는 결국 공모를 통해서 부산에 소재한 건축 설계사인 가가건축이 맡게 되었는데요. 가가건축은 에서는 이 이제 설계 공모 작품을 내면서 건물이 돋보이기보다는 미술이 담기는 공간 이 길을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은 기둥이 없는 78m, 16m의 아주 큰 공간, 전시 공간을 가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웅장하게 보이지는 않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건축 설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동원과 그 오른쪽에 그 객사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구라서 건물 층수를 높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 됐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가 밖에서 봤을 때 웅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양쪽의 공간을 서로 이어주면서 전통적인 공간 가운데에서 현대성을 보여주는 어떤 미술관이 존재하도록 개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제 지금 공간을 이렇게 접해 보시면 밖에서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안으로 정작 들어가면 굉장히 큰 전시실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서 전시실 자체만 보자면 막 어쨌거나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시 공간보다 전시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울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어떤 좀 더 랜드마크적인 공간을 상상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우셨던 걸로 이해하고 또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가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690억 가까이가 들었거든요. 큰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측면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술관이라는 것이 뭐 1월 1일 날 개관하면 개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 50년, 100년 이제 그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계속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술관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밖에다가 어떤 뭐 조형물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좀 랜드마크화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그 컨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 3월에 그 울산시립미술관 운영 가능한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뭔가 기관을 만들려 그러면 이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전 조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걸 한번 만들고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미술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문화를 맡고 있는 행정공무원이신 거지 문화 전문가는 아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조언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이렇게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도 울산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울산시립미술관 운영 방안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잘 뒤져보면 어디선가 찾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17년 3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니까 16년, 15년 이때쯤의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미디어아트가 그렇게까지 대세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거기서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하면서 그 의견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좀 수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컨셉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개관 추진 단장의 임명입니다. 이 지금의 초대 관장인 서진석 관장이 오게 된 게 2020년 7월이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그 서진석 관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여기 울산을 알게 된 그 시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뭐냐면 한 19년 6월인가 때쯤 해서 그 디지털 아트 비엔날레에 관한 그 내부적인 그 용역 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그 저기 토론자로 오셨어요. 이제 그때 미술관이 이제 지어지고 이런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모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응모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시에서는 그런 응모 심사를 통해서 서인석 관장으로 임명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미술관이 그런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고 또 그런 미디어 아트 중심의 미술관을 만드는 전문가인 서인석 관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래서 공간, 컨셉, 사람이 이제 하나로 뭉쳐져서 울산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보면 사실은 건물이 먼저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고 이제 설계가 들어간다는 건 이미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컨셉은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딱 맞게 그 두 설계자와 연구조사 그 전문가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계와 이제 컨셉은 따로 이제 이렇게 쭉 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 추진단장 입장에서는 컨셉은 잡혀 있는데 설계는 살짝 약간 전통적인 미술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 시공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정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위에 망 같은 게 있어서 뭘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바꾸고 또 바닥이 사실은 원래 설계는 뭐로 되어 있었냐면 그 나무 바닥, 이제 원목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아주 예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화가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아주 그림이 잘 나오는. 심지어는 그 헤링본이라고 하는 그 원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링본은 더 비싸요. 그 구조를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술관이 미디어 아트로 간다 그러면 일단 장비들이 들어오고 또 위에서 막 이렇게 스크린을 매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목 나무는 버팅기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 전동 리프트만 해도 600km, 800km 되는 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목이 막 이렇게 막 지직지직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다 미디어 아트에 맞게 바꾸려고 했고 또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딱 있으니까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엑살랩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이 서인석 관장이 만든 겁니다. 그 엑살랩은 원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전시장이었어요. 한 16m, 16m 정방형에
근데 그거를 완전히 엑셀랩으로 만들어냈고요. 미디아트 전용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제 그 엑셀랩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24대의 프로젝터와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서브 컴퓨터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첫 번째 개관전에서 보셨던 그 알도 탐베릴리의 그 영상 작업을 보셨다면 그 엑셀랩이 어떤 이제 결과물을 내는지는 보셨을 것이고 또 혹시 아직 안 보셨을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정연두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엑셀랩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 작품이 가능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1월, 12월경에 이제 준공이 되고 이제 개관을 준비하였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장 선임과 함께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24명인데요. 이제 반반 정도가 행정과 학예 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학예팀 팀장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13명의 학예팀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전시를 담당하는 이제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직능별로 뭐 에듀케이터, 그 다음에 아키비스트, 또 테크니션, 그러니까 장비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자이너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큐레이터들도 소장품 뭐 구입이나 이런 또 언론 담당, 이 홍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각 직능별로 이렇게 좀 역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다 학예사라기보다는 반은 거의 이제 그런 직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진행되는 전시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다음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6명에서 반으로 나누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코디네이터들까지 해서 한 24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예 24명. 그러면 한 36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36명이라 올렸는데 24명밖에 안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이제 개관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술관이 개관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건물에 대한 시운전도 좀 해야 되고 또 전시라는 게 공간을 딱 보면 전시를 준비하기가 쉬운데 도면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시공 과정에서 요건 잘못됐으니 이렇게 바꾸고 요건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시공 다 되고 나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미비한 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또 그 짧은 한 달 만에 고쳐 나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디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이라는 것을 이제 컨셉으로 잡고 이제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체성,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문화가 담겨 있고 또 어떤 생태, 우리가 이 국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생태와 어떤 현대 미술이 함께 다루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 정체성을 담아서 자연과 기술, 산업과 예술의 조화를 모색하는 전시를 컨셉으로 총 5개의 전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개관 특별전으로는 포스트 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라는 전시를 준비를 했었고요. 또 그 알도 탐벨린이라는 미디어 아트의 아주 그루에 해당되는 그런 작가의 전시를 엑셀랩이라는 전용 공간에서 했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울산의 어떤 미래를 한번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주제로 어린이 기획 전시를 했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그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디어 작품들을 소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개관 특별전은 또 특별전으로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일 공간인 저 대왕암에 있는 그 특별 전시
공간을 하나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또 전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 그 대왕공원의 우울산교육연수원의 그 공간에서 소장품점과 젊은 작가들을 공모를 해서 운영했던 그 대면이라는 포트폴리오 전시를 그 이제 진행을 해서 총 5개의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 5개의 전시였고, 보시면 지금 울산시립미술관 대전시실 450평, 150평이었거든요. 대중전시실이 합치면 거의 한 600평 정도 되죠. 그리고 엑스알랩 또 어린이기획전시실까지 합치면 역시 한 150평 정도가 되는 공간. 그러니까 한 700평 정도의 공간을 작품으로 채우고, 저쪽 대왕공원의 뭐 거북을 비롯해서 약 30점에 달하는 이제 미디어아트 작품들, 그리고 또 신진 작가의 그 24명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또 보여주고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비엔날레를 개최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미술관 하나 열었고 저쪽에도 뭐 했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일의 시스템이라는 게, 전시 하나를 맡는다 그러면 그 한 명이 담당하는 거지, 뭐 그 전시 하나 맡는데 뭐 코디네이터 뭐 두세 명씩 붙어가지고 이렇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5개의 전시를 그냥 한 명씩 맡아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큰 규모의 전시들을 그냥 한 명씩 맡아서 그렇게 많은 양의 작가들을 다루다 보니 사실 참 그 정작 직원들은 고생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하다가 보니 이제 욕심을 좀 부리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작 미디어아트 전시를 해보니 그나마 우리가 미디어아트 전용 미술관으로, 특화된 미술관으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을 해보니 이게 만만찮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얀레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이제 미술관 로비에 두었는데, 그게 달려있는 모니터만 해도 80대였거든요. 그거를 뭐 기계 장치를 픽픽 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작품 하나를 그냥 벽에 띡 그는 것과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한 점이었으니까 작품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설치 등등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보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과정과 또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실행을 했죠. 개관이라는 것을. 그 개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 울산시립미술관의 개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을 방문한 공식 집계로만 그때 당시로 100일째, 당시로 86,888명이었습니다. 저쪽 그 대왕공원을 비롯해서. 지금 아마 지금은 이제 뭐 더 시간이 지나서 하루하루 카운팅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곧 아마 며칠 사이에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초에 시작해서 1월, 2월, 3월, 4월 이제 한 4, 5개월 사이에 거의 10만 명이 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든 숫자이거든요. 우리 울산시 인구가 100만이라고 봤을 때 10만 명의 인구와 미술, 뭐 재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10분의 1의 어떤 분들이 미술관을 들러줬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술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외지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였습니다. 이게 구분이 가능한 것이, 저희가 입장료를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울산시민 신분증이 있으면 50% 할인이거든요. 5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신분증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1,000원을 내신 분들을 외지인이라고 본다면 약 30% 이상의 분들이 외지인으로서 미술관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단순히 울산시립미술관의 어떤 그 관람객이 많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타지의 분들이 찾아주신 그런 결과가 났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개관 컨텐츠나 홍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좀 자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관 전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 특징적인 것은 사실 그 처음에 이제 홍보를 할 때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할까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전통적인 매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SNS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SNS용 페이스북, 인스타용 동영상을 만들고, 그것도 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행사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뭐 산업과 뭐 예술이 공존하는 울산시를 대표하는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위주의 어떤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고, 또 그 울산시립미술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형 미술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웹진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해서 좀 그 대상을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개막 전시를 하고 나니 우리는 그 미디아트의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작가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를 한다는 뭐 측면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전시를 보고 와서 그것을 소비하는 양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그 인스타용 셀카를 그렇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건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아마 힙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걱정이었어요. 그런 내용의 그 컨셉이나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클레임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클레임이 없었어요. 클레임이 있어야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있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오히려 외피적인 이미지만 이렇게 소비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많이 오게 됐다는 장점과, 그래서 전시의 어떤 컨셉이 제대로 전달됐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었고요. 똑같은 이유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전통적인 현황소각 매체, 그리고 우리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와 뭐 그런 시각적인 그 조형성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아쉬움 같은 게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물리적인 전시를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거의 소요되고도 모자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부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소통 또는 정보의 제공은 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만약 그게 그러면 끝까지 가능하게 하려고 했었으면 어때야 됐었다는 얘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홍콩 M+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콩 M+는 작년 말인가요? 개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는 10년 전부터 해서 미술관이 운영되기 시작했었어요.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전시도 하고, 뭐 물론 다른 공간이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M+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뭐 행사들도 하고 했었죠. 10년 동안.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그런 반론이 뭔가 해소되었었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한번 뭐 시민 강좌 또는 뭐 세미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컨텐츠가 이해될 정도가 되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열려야만 가능한 것일 거고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그게 단순하게 그냥 많이 알리고 리플렛을 많이 만들고 뭐
설명이 다 된 책을 하나씩 뭐 전 시민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이후에 현재 두 번째 기획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은 어느 정도 예술공동체 부기후기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예술인들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해하시오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그 전시관 안을 어떻게 보면 좀 해방시켜서 공연, 뭐 퍼포먼스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시로 만들어 보려고 한 실험적 그 전시의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이제 8일간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전시를 하면서 왜 흔히들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강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그 뭐랄까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일종의 프린지 형태로 개최되는 그런 전시를 한번 기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작가들과 작품들 그 관람 오신 시민들까지도 서로 교차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나 경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일지 또는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더 우리가 해보고 지나고 나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시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기대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지만 개선점이 좀 있겠다 싶으면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엑살랩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작품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디어 아티스트인 정연두 작가의 오감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오감도라는 작품은 사실은 그 이제 작품에 보면 지금 그 메시지가 제일 작품의 마지막에 뜨는데, 이 작품은 울산시립미술관의 커미션 컬렉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성된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제작하기로 하고 그 제작 비용을 주고 완성이 되면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 방식으로 작가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작가의 어떤 제작 능력과 작품성을 미리 이제 신뢰하고 이제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것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울산시립미술관을 위한 작품이라는 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신작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근데 또 위험성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만들어진 작품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작가의 어떤 제작 능력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커미션 워크에 대해서는 그 실패를 가지고 두려워서 커미션 워크를 안 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이제 실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자평이기는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연두 작가의 기존의 앞에 어떤 자기의 작품 프로필에 비해서도 거의 최고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어서 좋고요. 더구나 울산시립미술관의 커미션 워크가 잘 나왔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물론 울산시립미술관의 커미션 워크였기 때문에 울산의 정체성을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정연두 작가가 약 15년 전에 울산에 와서 그 까마귀 떼가 이렇게 막 군무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저걸 언젠가 한번 영상으로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까마귀의 시선으로 본 울산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정연두 작가가 그 앙코드라는 그 굉장히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진, 본인은 서양인인데
부모가 일본인인 그 집에 이제 입양이 되고 다시 공부는 또 한국에서 하다 보니 이 일국어는 일어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뭐 자기 DNA는 서양인인 이제 이런 아주 혼종적인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 자체가 디아스포라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울산, 더구나 까마귀를 주제하는 영상 속에서 어떤 그 수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글을 다 집어넣어서 시각적인 영상과 그런 내용적인 서사가 한데 뭉쳐져서 다시 또 그 배경이 되는 울산이라는 것과 엮어져서 하나의 이야기와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 또 엑살랩이라는 그런 미디어 영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굉장히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작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연두라는 작가의 어떤 그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잘 풀어내고 있고, 심지어는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도일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라서 뭐 신선하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완벽하다 같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나와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또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우리도 자주 이제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예전에 그 영화의 시작을 이제 류미에르 형제의 그 기차가 들어오는 이제 그 영상을 뭐 프랑스에서 영화의 시작이다,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영화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의 그 관객들이 그 처음으로 영상에서 기차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듯이, 또는 얼마 전에 그 디스트릭트라는 그 영상팀이 그 3D 영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랐던 것처럼, 또 엑셀랩이라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그런 미디어 아트 공간에서 정연두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영상이 또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 아트의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관에, 울산시립미술관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울산 분들이 아직 미술관에 대한 이 도시가 미술관을 소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개관 전에 울산 미술인들의 작품을 꼭 전시를 해달라고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관 전에 해달라. 그 개관하고 나면 미술관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술관이라는 거는 뭐 한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 전시들이 막 열리는데 개관 전에 하시고 나서 10년 동안 안 하실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미술관이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서 하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제 뭐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드는데, 이제 워낙 이제 이 군주를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뭐 이해를 하면서도 그분들은 이제 다독이는데 굉장히 좀 뭐 물밑으로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부분은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열망하는 것만큼 또 그것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그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되게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이 울산시립미술관의 개관의 과정과 개관, 그리고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짝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울산 미술인들이 오셔가지고 뭐 물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에게 축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주종 관계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를 받으실 분들은 그 인사를 하시는 그 울산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시고 저희는 오히려 그 추신 기회에서 역할을 뭐 하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은 것이고 또 모자란다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울산 시민분들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입장이고요. 계속해서 그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술관도 미술관이지만 울산 시민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끝에 말씀하신 그 개관 전에 꼭 작품을 걸어달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영화 시네마 천국에 보면 알프레도 감독인 알프레도가 자기가 옛날에 이제 주로 놀았던 극장으로 돌아오는데 극장의 기능은 없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는데 광장에서 이제 늙어버린 미친 아저씨가 계속 외치고 다니죠. 광장은 내 거야. 그 광경이 확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울산시립미술관을 설계하신 안윤대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진철 선생님이 또 부산시립미술관의 개관 멤버시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이제 또 개관을 맡으셔가지고 고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이제 주변의 개관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미술관에 있는 사람이라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어요. 좀 호흡을 기다려보자. 1년도 아직 안 했는데 개관전만 보고 평가할 수도 없고 좀 기다려보자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거죠. 원도심에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 있고 가야 되는 여기 원도심에 딱 지금 위치에 있는 아주 독특한 또 거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관장님은 아니시지만 이준철 선생님 관장 바로 이제 2인자시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립미술관 스스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가까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만들어 싶었고 뭐 그러함에도 그 자리에서 또 직접 시민들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바라는 것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또한 그래서 또 작가이고 그 미디어 아트를 또 하고 계신 또 고려선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던 부분도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이어서 시간도 거의 30분 딱 맞춰서 해주실 거예요. 이어서 우리 지금 현재 허병자 선생님은 지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그 작품 지금 전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요즘은 주로 대세가 또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또 작가이시고 뭐 공립미술관에서 본인 작품을 또 많이 전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래 아티스트 입장에서 공립미술관의 어떤 기능, 역할,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다시 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쉬고 바로 합니까? 네네. 네. 쭉 쉬셨잖아요, 발표는. 계속 담배 생각이 나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면 저는 지금 미디어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미디어 작가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냥 페인팅 작업도 많이 하고요.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이 서양화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매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서양화나 애니메이션 쪽이나 뭐 영상 설치 한 30년 전에 영상 설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좀 영상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좀 연구를 조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부산에 와서 페인팅과 이제 뭐 영상이든 뭐든 그때 맞는 매체를 선택해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매체라는 것이 저 안에서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매체를 다루는 작가로서 그래서 약간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조형 작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조형 작가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또 뭐 얘기를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부르시면 예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대화가 이제 잘 유지되는 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쌤도 예전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걸 봐왔고 지금도 이제 활동 계속 하시고 또 이제 진철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시립에서 워낙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셨고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미술에 대한 활동이나 이제 전시들을 많이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서 제가 뭐 굳이 여기 와서 또 미술관이 어떻니 저떻니 얘기하는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왕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소문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이제 존재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미디어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지켜보면서 이제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됩니까? 울산에 이제 미디어 전용관이 생겼다. 그것도 이제 공공미술관이 대표적이라고 하는 이제 시립미술관이 이제 미디어 아트를 표방한다. 이런 어떤 그 기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평소 잘 알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또 이제 거기 총대를 메고 계시고 또 이제 울산에서 또 약간 이런 의문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이제 머리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근데 미술관이 보통 미디어 전시를 꺼려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장비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렌탈비가 더 들어요. 그죠? 사는 것보다 기계값보다 희한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뭐 3개월, 5개월 전시 넘어가면 이 그냥 장비 사면 다음에도 쓸 수 있는데 그걸 못 사게 하고 꼭 렌탈로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울산 시립 같은 경우도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의 어떤 방골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그 하드웨어 업체들과 긴밀한 결탁이 되어 있잖아. 좀 이런 의심을 한번 품어봅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이거는 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낭비하는 것도 그냥 낭비하는 게 그냥 땅에다가 막 그냥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짓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일을 이 녹화된 카메라를 높은 분이 보시면 나중에 뭔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재물이 되면 예. 귀찮아요. 아 그래요? 재물 등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뭐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단 뭐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강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좀 소비적인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원고라기보다 뭐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늘 이제 시립미술관 전시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과연 뭐 굳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신용철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가이드를 주셨어요. 이제 주셨는데 이제 적다 보니까 그 가이드하고는 조금 이렇게 멀어져서 이제 저 나름대로 요즘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썼고, 근데 또 이제 여기 울산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굳이 또 이런 얘기들을 주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오늘 쓴 내용은 선생님들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약간 소위 말하는 미술판에서 한 발 물러나서 약간의 대중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요즘의 미디어는 어떤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제가 글을 좀 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 처음에 제가 약간 미디어의 뭐 특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썼는데 뭐 이거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굳이. 그래도 일부는 예.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너무 이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뭐 선수들 없습니다, 여기.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좀 한번 적었던 걸 짚어가면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부산의 을숙도 현대미술관에서 새로운 매개들이라는 미디어 전시가 열리고 7월까지인가 엄청 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전시는 저희들이 한 20몇 년 전에 이제 1990년대 전후로 부산에서 활동했던 미디어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빙 성격의 전시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부산에서 한 5개 정도 미디어 그룹들이 활동을 했고, 근데 평균 한 10명 안팎의 작가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뭐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 50명 정도가 그때는 부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거의 다 20대들이었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 서울 쪽에서도 미디어 붐이 조금 일어나고 있을 때였고, 이제 그에 발맞춰서 부산에서도 뭐 지금 관장으로 있는 김성현 씨나 이제 저나 뭐 여러 사람들이 약간 경쟁하듯이 미디어 그룹을 만들고 서로 막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활발했었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때는 뭐 지원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한다니 그냥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얇은 TV가 아니고
그때 막 브라운관 그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브라운관을 막 이렇게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제 그 전시가 지금 이제 아카이빙의 의미로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카이빙을 어디선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기 전도 그랬고 갔다 와서도 부산 시립미술관 아니면 현대미술관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내가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는 한번 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부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1세대 활발하게 움직였던 1세대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되다가 다시 이제 제가 와보니까 이제 다 흩어져 있고 다들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 미디어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와서 다시 29.97이라는 이제 그런 영상 연구회를 만들면서 또다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룹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간 제 머릿속에는 약간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플랫폼의 개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플랫폼으로 존재하다가 어떤 행사나 기획이 있을 때 모여서 행사를 하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형식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여기 이제 전시를 보고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톡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뭐 전시 어떻던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시가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제 주위는 다 그냥 다 직설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왠지 그 제인이 등등 어떤 점이 좀 약간 옛날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이러니까 빈티지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조카들을 데리고 굉장히 자랑하고 갔는데 조카들이 실망했다면서 셀카 찍을 스팟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는 많았다. 굉장히 공감한.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허생 작업은 그래도 스케일이 있어서 그나마 좀 몇 장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로의 말 비슷하게 이렇게 그랬군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술관이라는 건 제가 알기에 컨템포러리 아트를 고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과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인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동시대 미술들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의 최고의 어떤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드라큘라에 나오는 그 깃발 든 그 캐릭터처럼 야 우리 따라와 우리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 미술을 너희들한테 선보이니까 그 우둔한 너희 민중들은 근데 이 가장 선봉에 있는 그 동시대 미술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깨닫고 따라와야 돼. 뭐 약간 옛날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 이거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뭔가 그 위치를 뺏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자존심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뭔가 너희들 날 따라와 이런 정도는 이제 아니고 우리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어떤
지키려고 하는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에서 약간은 이제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약간 만평을 한다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또 이제 직접 선생님처럼 이제 기관에서 정말 땀을 흘리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야 무슨 소리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아트는 쉽게 얘기하자면 뭐 다 아시는 얘기를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예술과 결합해서 나타내는 어떤 형식,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이제 미디어라 하면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광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리메르나 이제 19세기에서 이제 사진 기술이나 영상기가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혁신이 좀 일어나고 20세기에는 이제 텔레비전, 그다음 비디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 이제 이런 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발달하면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느낀 지금 다시 1.5세대 내지 2세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약간의 몇 가지 포인트는 분명히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 몇 가지 포인트 중에 이제 이런 어떤 기계의 발달은 이제 우선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트나 이런 우리 투사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 코로나 전에는 약간 하향세를 이루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상향세를 이루고 있는 그 VR 기기, 이제 퀘스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그렇게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좀 모양새를 보이지만 어쨌든 VR, AR은 굉장히 지금 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것과 이제 같이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게 1세대 때 안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나 로보틱스가 1세대 20-30년 전에 미디어 아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 숫자가 늘어났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기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블록체인까지 이제 미술의 영역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NFT 쪽이 굉장히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그때하고 지금은 뭐 작품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 뭐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어떤 형식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는 형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앙 매체보다는 SNS를 통하는 급속적인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상업 쪽에서 보면 미디어 아트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이 작가가 어떤 작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대중들은 그 공간에 셀카를 몇 개를 찍어서 SNS에 바로 올려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그것을 과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미술관들은 무시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무시할 수 있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술관뿐만이 아니고
실감형 미술, 실감형 전시관이라 해서 미디어 아트 전시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디스트릭트나 단밀이나 우리나라 대형 이제 그 미디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전시관을 구성한, 워낙 요즘에 이제 폭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관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보면 일단 첫째 기준이 그것입니다. 30분 동안 관객이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30분 동안 머무르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최소한 몇 개 이상 돼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SNS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돼. 이제 사진빨은 잘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준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관객들이 좋아하고, 저도 글을 써놨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미술관에서 그 상업 미디어를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갤러리들부터 부산의 시립미술관도 얼마 전에 디스트릭트 파도를 전시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지만, 제가 들어본 입장은 그겁니다. 작가들이나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미술관에서 이제 상업 미술을 들여오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제 정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미디어 작가들은 이제 그 대기업이 만들어낸 영상의 퀄리티를 못 만들어내기도 하거니와, 그러면 이제 더 궁지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비평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미술관 쪽에서 입장은 아니야. 지금 대중들이 좋아하잖아. 우리는 공공미술관이야. 공공미술관은 대중들한테 다가가야 돼. 근데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파도인데 얼마나 와서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와봐. 근데 이런 입장들을 제가 들어봤고요.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공간, 컨셉, 사랑, 우리가 미학적으로 이때까지 중요시해오던 미술관에서 중요시해오던 어떤 그런 예술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무게와 지금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인터랙티브적이고 아이들과 가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공간, 과연 어느 것들이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될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는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회화에 비해서. 근데 Z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미디어 그 어떤 장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XR이라는 그런 공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VR에서 AR로 이제 증강현실이죠. AR에서 MR로, 이제 MR은 이제 혼합현실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XR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직 XR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급한 거, 이제 좋은 거 막 이제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이제 땡겨와야 속이 시원하니까 벌써 XR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한 벌써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재작년에 그 MR, XR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XR이 대중화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대중화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적인 어떤 XR의 기술과 XR의 개념과 이제 오늘 이순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그 XR의 공간은 사실은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의 XR이긴 합니다. 어쨌든 확장 현실이고, 요즘에 실감형 미디어 아트에서 많이 얘기하는 몰입형 전시. 근데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아시겠지만 뭐냐면, 예전에는 관객들이 미술을 대상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었고,
지금은 몰입형이라는 거는 이제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관객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바라봐도 작품이고 내가 작품 속에 있어서 이 모든 게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감을 자극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냄새 같은 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디퓨저 같은 걸 이용해서 거의 오감까지 하면 이제 모든 감각을 자극시키면서 그 작품 속에 아예 그 사람을 포함시켜 버리는 그런 식의 미디어 아트가 이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쌤이 저한테 주신 이제 어떤 키워드를 보면 울산 시립미술관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울산 시립미술관에 바란다. 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제 주제를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참 건방지게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딱 이때까지 맨땅에 헤딩해 오신 쌤이 옆에 계신데 제가 감히 뭐 울산 시립미술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어떤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보면 약간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봐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어떤 본보기라는 것들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의 ICC라든지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요코하마의 뱅크 아트도 이제 좋은 지난번에 시도로 이루어졌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 ACC도 지금 뭐 10년 넘게 쭉 처음에는 광주에서 무슨 미디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꽤 오랫동안 꾸준한 그 예산 투자와 어떤 활동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광주 ACC 이러면 미디어로서는 굉장히 핫하면서 그래도 선두를 좀 이끌어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애들 사이에 존버라고 하는데 그 버티면 뭔가 된다. 최소한 10년은 버티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공간 루프라든지 그 독일의 ZKM이라든지 뭐 요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은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산만한다 해야 되나, 옛날부터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인데 이제 그 일렉트로니카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왜 여기 이런 곳이 약간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이제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미디어의 모든 영역을 이제 다 다루는 곳인데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그러니까 랩의 형태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개발도 하고 R&D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도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그곳을 보러 가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또 막 이상한 우리 나사처럼 이제 막 흰 가운 입고 막 머리 이렇게 번개 맞은 박사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뭔가 개발도 하고 이런데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또 전시도 열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굉장히 잘 이렇게 조화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니카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내가 들어봤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느낌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런 분석보다는 인마들 정말 징하게 뭔가 하는구나. 근데 그런 느낌이 먼저 드니까 일단은 그 어떤 활동적인 에너지에 일단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에 있어서 먼저 어떤 압도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술에 접목시키는가를 보면 그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뽑아내는 이제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과의 연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정말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냥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거의 다 언급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니는 공공미술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물으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정신 차려 보니까 부산에서 미디어로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외국의 나사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그 미디어나 기술 쪽에 이렇게 해서 연구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버하면서 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작가로서 끊임없이 미디어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공적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같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작가는 그냥 사실 저는 열심히 작업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 세계를 열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열심히 그냥 작업 만드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작가들의 역할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면 잘한다 박수 치주고 이제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적 자금을 가진 공공미술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는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물론 비싸고 우리가 물 건너가서 볼 수 없는 좋은 작품들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미디어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뇌 구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로니카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핵심적인 일들 중에 하나의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회의적인 느낌도 있어요. 지금의 미술관 시스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디어는 일반 매체들하고 달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끊임없이 그 매체들을 차용하는 예술가들이 생겨나는 그 장이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놓고 있다든지 이제 그냥 안심해버리면 이미 그거는 이제 도태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라고 전용 미술관으로 탄생한 이제 울산시립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프레셔는 그 계신 이제 이진철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학예사들이 그 개인적으로 그 심적인 프레셔는 분명히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미디어 전용관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예산도 못 따오고 이제 빔 프로젝트도 모자라고 그런데 뭐 연구는 무슨 연구 네, 이런 것들은 참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에 있는 시립미술관이 정말 어떤 뭐 좋은 전시만 끌어오는 그런 미술관보다는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약간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미디어 아트를 약간은 제시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관심도 대중들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렇다면 야 그거는 정말 대박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겠지만 뭐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인 작가로서 또 고충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약간 이제 우리가 미디어 아트의 그 괴라고 그럴까요? 그걸 약간 좀 이해가 좀 저도 됐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허병찬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쌍방간에 하셔도 되고요. 플로어에도 이제 질문을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0분 정도 시간을 좀 중간에 안 쉬고 바로 해서 좀 빨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질 선생님께 제가 먼저 거의 제가 질문할 여유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한 개 정도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은 대중들이 그러니까 앞에 개관전을 보시고 호불호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어떤 분이 부기우기 미술관을 보고는 만까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서 부기우기 미술관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좀 기다려보라고 안 했냐고.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않고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대신 그래 이야기를 잘했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은 내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부기우기 미술관 이후에 뭔가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그거는 제가 사적으로도 들은 바가 없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정도만 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월 19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아직,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술평화 영시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 작가가, 나라 요시모토, 나라 요시토모입니다. 그리고 쉬빙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시아의 주요 작가들, 소위 말하는 빅네임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홍순명 이런 작가들이 참여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냉전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대미술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미디어 아트의 현재를 보여주는 전시 그리고 뭔가 기존의 미술관의 틀을 깨는 공공과 공유의 장으로서의 그런 전시를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술관들이 하던 그런 최신의 현대미술 주제기획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업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어떤 산업계와 그 예술계가 함께 해서 성공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그 작가들과 프로젝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제가 네 가지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 전시들은 이미 개관을 준비하면서 울산시립미술관에 그 2022년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 2022년뿐만 아니라 이 미술관의 그 운영 방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살짝 언급이 되었고 이제 점점 하나씩 그걸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전시에 대해서 아유 굉장히 그것은 나하고 안 맞더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그것에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그런 전혀 성격이 다른 전시들을 그 뒤로 배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전시에만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다행히 약간 이 미술관의 뷔페형에 한 번은 뭐 김치찌개로 나왔다가 한 번은 파스타 나왔다가 하니까 이제 그렇게 즐겨주시면 좋겠다. 너무 뭐 김치찌개에 뭐 산초가 들어갔니 말았니라고 한 음식에만 내 취향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제 또 다음 이렇게 계속해서 그 즐기시면서 계속 그렇게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서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리는 요새 플레이팅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니까 그 스팟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돌발적인 질문 허병찬 선생님께 드릴게요. 아까 그 커미션 워크를 정연우 작가 요번에 해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한테, 허병찬이란 작가한테 만약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커미션 워크가 주어진다. 울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저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커미션 워크가 진행이 된다면, 당장 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마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커미션 워크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거를 좀 해볼 것 같아. 이런 게 있으실까요? 커미션 워크이 얼마입니까? 본 작품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그 첫 번째 사례는 네. 제작비 얼마라고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비공개 사항. 비공개로. 그러면 저도 대답을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그 광주의 CC 미디어월이 지금도 공고가 난 상태인데 이제 지난번에는 500만 원에 이제 그 미디어월에 맞는 이제 영상을 공모를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천만 원씩 제작비를 세 팀을 주면서 이제 약간의 그 요즘에 디스트릭트 이제 그 기억자로 이렇게 영상 아시죠? 이제 아나몰픽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행입니다. 근데 유행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안으로 뭔가 공간이 생기는 듯한 영상을 만드는 게 이제 유행인데, 근데 미디어월이 광주 ACC 미디어월이 해상도가 되게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 60m인가 한 20m인가 하여튼 그 안에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모니터가. 안에 거는 해상도가 좋고 제일 가에 큰 거는 해상도가 되게 낮은데, 어쨌든 거기를 약간 그 아나몰픽의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공모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높이면서 약간 이제 3D 영상 한번 와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여기 공간 전시도 보면서 제가 여기 공간에 맞게 제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여기 공간에 맞게 이제 ACC처럼 공모를 내면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을 한번 보고 어쨌든 저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린 질문을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오셨네요. 이 공간에 딱 적당한 수준에서 오늘 좀 관객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문석. 실제 이제 울산 미술관이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게 시청에서 결정했지 시민들의 합의로 사실 저희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또한 이게 이제 지역의 미술을 나는 미술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합의로도 저기 그 미디어 아트 된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금 관장님 비롯해서 또 앉아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은 학예 선생님들이 다 지역을 나누려고 하는 게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다음에 여기 일정한 정주기간, 그다음에 또 이 지역의 문화와 호흡을 해왔던 또 예술인과 호흡해왔던 분들이 지금 미술관을 전체적으로 설계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서진석 관장 앞에도 그러셨고 또 지금 초창기 멤버들 같은 특히 이제 미술관이 없던 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대학도 종합대학이 하나고 종합대 미술관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가정 배출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는 지역 미술이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사실은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빈약한 형태 속에서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변화들을 반영해서 가장 늦게 생기는 공공미술관이니 가장 그 현재 시기에서 가장 그러니까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신의 컨셉으로 저는 택해서 간 거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첫 번째 공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적인 배려 속에서 사실은 중국 원도심에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컨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을 광범위한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들을 광범위한 합의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사람도 지역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그 공간이 전체 짜여진 것을 설계하면서 갔던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와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히 호불호라는 말로 그 다음에 10년을 기다리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으로 다 무산되지 않고 잔존할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미디어 아트 관련된 부분에 저도 미디어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던 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미디어 아트 관련 호불호가 있을 때 차라리 낫다. 기존의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도 지역에서는 하나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이제 돈이 되기도 하고 여러 변화들 세력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이 되니 기존에 그것을 해오셨던 분들이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어요. 좋은 말이. 그렇다고 또 그런 뭔가 좀 더 프로파간다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메시지와 이 지역의 도시의 구성원들 많은 숫자의 노동자나 이런 그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것들이 좀 들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또 그것도 사실은 다 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아무래도 말씀하시면서 제가 개관전 때 왔던 작품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이제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작품 하나의 메시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놓여지는 거는 사람들이 10만 명의 관객이 생긴 것은 그 문화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한 도시에서 도시 밖으로 그것을 충족하러 가던 것이 안으로 환류하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울산 박물관 정도로 해소했던 것을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활용하고 젊은 분들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것들이 해소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개장료까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는 남아있는 숙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만들어졌을 때 10년 전에 이것을 기획했던 분들이라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시간이 바뀌는 과정에 그 10년 아주 그러니까 건물이 만들어지는 2년 얼마밖에 안 걸렸지만 첫눈이부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거든요. 10년의 시간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가정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혹시나 선회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이분들이 그냥 저는 울산의 많은 그 예술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그 문화재단이나 이런 공간도 그냥 지나치는 경로가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거쳐서 또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에 가거나 또 다른 여기 그 문화센터에 계시다가 또 다른 좀 더 큰 광역시나 자신의 커리어의 한 줄이 되는 과정이에요. 문화예술이라는 예술단, 무용단, 단장이시든 어느 분도 다 이거 지나치는 공간에서 투여하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공간은 지역에서 원도심에 남고 컨셉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빠르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도 저는 올 연말이면 가셔야 될 수 있다. 내년 예산에 가는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울산미술관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몇몇 매체들이 가장 신선하고 가장 트렌디한 미술이 울산미술관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뭐 중앙일보나 몇 개 신문들이 그 이제 평가를 해주고 칭찬했지만 현재 그 단순하게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적어야 되는 이유도 결국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중요한 수사 근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구성원분들이 여기 계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 이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요약해서. 저는 저 공간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라는 부분에 그 관련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지켜가지고 저 컨셉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는 지역과 어떻게 호흡하실 건가에 대한 것이 전시 작품으로 저희는 설득하겠습니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런 호흡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초청해서 오는 과정 말고 지역과의 어떤 호흡들을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요. 그 사람과 지역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시민들과 이 미술관의 컨셉과 이 방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호흡들이나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가 사실은 전시 기획보다도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진철 쌤한테 오늘 질문을.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뭐 정확한 분석과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이 1월이었으니까 1, 2, 3, 4, 5 4개월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아주 길게 잡아서 개관 6개월 아니다라고 한번 봐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배문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뭐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없으시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고민하시는 그렇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네. 산업과 지역 관련된 부분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네네네네. 그거는 아마 올해 안에는 좀 해소되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백문 선생님의 어떤 그 관심 분야를 살짝 이해한다고 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 내년쯤 해서 한번 뭐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예. 네. 조금 더 상세하고 그런 내용들은 뒷자리라서 또 할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네. 윤호숙 대표.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 미술관을 새로운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겨났고 미디어 미술관이 되었는데 약간 교육적인 부분에서 여기에는 미디어과도 없고 한데 그래도 미디어를 이제 이렇게 재료를 하는 작가들이 몇몇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그런 활동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내하고 그냥 평면 작가는 조금 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울산에 미디어 미술관이 생겼고 보니까 또 다른 감흥도 있고 또 이런 세미나를 하니까 왠지 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배우기에는 될 수는 없지만 젊은 작가들 지금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작가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까?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대답을 드리자면 부족한 게 맞습니다. 뭐 사실 미디어 자체를 떠나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떤 시민 전체가 참여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양이고요. 학예사가 12명이 있다고 했지만 교육 담당자는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좀 더 전시에 지금 집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이고 오히려 욕심은 처음부터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미디어를 더
이렇게 좀 활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일단 예산, 그 다음에 그쪽에 전문화된 어떤 전문가 교육 담당자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자체도 또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나름의 그 예시가 되는 케이스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오면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부족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좀 공개하기는 힘들기는 한데, 이제 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가능하면 하반기에는 좀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추상적이어서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역시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근데 제 의견을 좀 보태면 약간 이제 역할이 분장이 돼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울산에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고 미디어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은 미술관이 해야 되는 거 약간 다른 결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약간 다른 결의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좀 제 의견 보태면 좀 그렇습니다. 허병찬 쌤한테는 질문이 없으신가요? 워낙 완벽한 발표였나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듣고 이제 자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정민수 대표님, 여기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도 뭔가, 그리고 갤러리를 지금 바깥에서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뭔가 하실 말씀 평소 때는 많으시더만 오늘 네. 정민쌤 질문 있으면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드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자리를 정리를 이제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함께 가는 그림판이 오늘 첫 자리고요. 또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6월 25일 날 요것도 또한 이제 시립미술관의 활동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울산 시각예술 아카이브 성찰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울산 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울산 미술사 관련 기초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신 권경아 선생님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요.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정의 아키피스트가 와서 시각예술 아카이브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 두 분이 하실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이 저희들 8월 13일에 장소는 여기 아니고 저쪽에 지행갤러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요거 이제 제일 요즘 핫한 시각예술 플랫폼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요 때는 좀 작가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아트테크와 아트페어라는 발표를 김근숙 지금 아트페어 열심히 하고 있는 김근숙 지행갤러리 관장 발표하시고, 지금 포항 문화도시 선정이 되어서 오래된 장생포 공간처럼 오래된 수협 냉동창고를 문화 거점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거기를 레지던시도 하고 전시장으로도 만들고 있는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 원래 영화 감독인데 어제까지 울산 방금까지 있다 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트테크와 NFT에 대해서 본인이 원래 굉장히 몇 년 정도 관심이 있어서 요 분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요즘 트렌드인 아트테크와 아트페어 이런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많이 와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무리하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뒷자리에서 참석하셔서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